안녕하세요.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8회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고 있는 경향신문 이호상 기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높은 집값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지난 1월에 나간 기사인데 취재한 기자 중에 하나가 장기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갔다 왔더니 머리가 굉장히 많이 자랐더라고요. 좀 오래 비워가지고. 어쨌거나 이 이야기를 좀 뒤늦게 다루게 됐어요. 이 회차의 제목 자체가 건물주의 물주가 되다인데요. 말 그대로 버는 돈의 많게는 절반 정도를 집값 또는 뭐 전세도 아닌 월세 집값에 이제 내야만 하는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다뤘습니다. 이 주제를 함께 취재해준 정대영 기자랑 김원진 기자 모셨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대영 기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유럽물을 먹고 온 정대현입니다. 네.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시청률을 한번 봤는데 100분도 안 들으셨더라고요. 없애야 될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로 정대현 기자를 불렀습니다. 약간 정신 사납게 하는. 네. 그리고 김원진 기자도 한 말씀 해줘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청년기획팀의 김원진입니다. 그게 다야? 이 회차에 뭐랄까 기획 취지 같은 걸 설명해 줄래요? 사실 이건 너무 청년을 얘기하면서 주거 문제를 빠뜨릴 수는 없긴 해가지고 당연하긴 한데 두 분이 생각했던 각각의 기획 취지와 약간 어떤 의도 같은 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다. 너무 흔한 주제라서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주거에만 국한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뭐 일반적인 어떤 임대료, 그러니까 뭐 월세도 사실 임대료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뭐 상업용 토지에 관한 상가 임대료 같은 거, 뭐 주거, 월세 이런 걸 통틀어서 처음에 하려고 했고 가장 처음에 원래 저희가 기획했던 바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세나 임대료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이 잘 붙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서울에 그렇죠. 있는 뭐 한 구를 정해서 그 구에 마포구를 정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중위값 정도 하는 임대료를 하는 게 마포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상가, 주택, 월세를 다 전수 조사를 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과연 세금을 다 그들이 내고 있는지, 과연 세금이 그거 현재 세율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이제 산출이 되는지 그런 걸 사실 조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되게 원대한 계획인데 왜 못했어요? 대영 기자 한마디 해줘요.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어떤 면이 어려웠던 거예요? 일단 그 현재 정확한 임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임대 수익 자체가 국세청이나 뭐 이런 데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걸 저희가 마포구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아니 임금 소득에는 세금을 꼬박꼬박 떼내는데 이런 앉아서 버는 불로소득에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뭐 이제 집주인들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시겠죠. 왜냐하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어쨌든 계속 이제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계속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주목을 했던 이유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다 전환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직장인들이나 특히 이제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잖아요. 내수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가처분 소득 쓸 돈이 없다고요. 쓸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임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 월급이 250으로 올라도 전세 살 때는 이제 주거비가 거의 안 들다가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 내면 월급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 심각하죠. 갈수록. 그렇죠. 요즘 전세집 거의 없죠. 구하기가. 뭐 억지로 찾으면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가격도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심지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하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뭐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이미 이르렀더라고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저는 뭐 아파트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럼요. 아파트는 저렇게 있는 집 자식들만. 아파트는 저는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한테 찾아보면 전세가 보통 서울에서는 한 평당 1,000은 하는 것 같아요. 평당 1,000. 평당 1,000. 전세.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거. 평당 1,000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룸. 그렇죠. 그렇죠. 제가 4평짜리 전세 살잖아요. 3,500. 그러니까 평당 1,000이에요. 평당 1,000 정도. 아, 그리고 여기 일단 뭐 질문지대로 진행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예.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원진 선생.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일상적으로 뭐 어떤 하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룸에 산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임대주택,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임대주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뭐 그 집 주인에게 돈을 내고. 하지만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어떤 국가가 일단 개입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그 월세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받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가장 요새 대표적인 걸로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러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도 다양한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제가 취재했던 분 중에 가장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LH에서 하는 그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면 한 8천만 원, 7,5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한 2014년 정도에 그 정도 전세자금을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저리로. 그러면 이자를 한 달에 한 15만 원, 16만 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집을 구하면 그러니까 월세를 뭐 이를테면 그분이 신촌에서 대학을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평소에 월세를 50만 원, 60만 원씩 내다가 이제 이자 16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좀 그런 다양한 제도도, 이건 뭐 공공 임대주택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을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너무, 근데 하지만 지금 수가 적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대안 뭐 이게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 혹시 다른 나라랑 뭐 이런 비교도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저희가 턱없이 낮습니다. 지금 통계 도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구체적인 비율까지는 없어. 턱없이 낮아요. 한 3, 절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방금 내가 그 질문하니까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월세가 한국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영국 그래요? 이런 데도 뭐 사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뭐 여러 명에서 사람들이 뭐 집을 공유해서 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저 그런 기사 봤었어요. 런던으로 출퇴근하는데 스페인에서 출퇴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사도 있을 만큼 사실 월세가 한국만 부담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좀 그 나라들 뭐 그러니까 한국도 부담이 되고 그 나라들도 부담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더 그런 몇몇 나라들 보면 훨씬 더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제도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주거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월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덜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사실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두 분 보시기에 한 가지 원인을 꼽는다면 뭘까요? 주거 문제 원인이요? 이 되게 복합적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출장지 중에 한 군데도 이제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도 보니까 그 4인 가족이 살 만한 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한 달에 1,000유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유로면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엄청 높잖아요. 너무 높네. 그 임대료가 엄청 높은데 그 스페인도 그래서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청년 실업률도 50% 육박하고. 거기도 장난 아니라면서요? 스페인도 굉장히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좀 나은 국가들, 그러니까 독일도 제가 이번 다녀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 들어보니까 독일도 이제 임대료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베를린 같은 경우도 지금 근데 그 얘기 다 하면 그 회차에서 뭔 얘기할 거예요? 거기 주거 안 쓸 거라 괜찮아요. 주거 안 쓸 거라 다른 거 쓸 거라서 괜찮은데. 그 베를린 같은 경우도 이제 투기자분들이 들어오면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이 이제 서울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건 다른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사교육이나 병원비나 이런 걱정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번 돈에서 주거비에 드는 몫은 한국만큼 높지만 그러니까 전체 다른 지출되는 생활비들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런
주거비 지원도 많이 예. 있고요. 네네. 한국보다. 원진 기자가 보기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 저도 되게 복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주거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예.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의 대상이고 소득의 대상으로 바라보잖아요. 예. 그런 시각에서 계속 월세가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덩달아 월세도 올라가고 예.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들 비난한 건 아닌데 뭐 이 대표적인 그런 거죠. 이제 대학가에 예. 공공기숙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예. 특히 뭐 성북구의 고려대 근처나 맞아요. 뭐 서대문구의 연세대 했었죠. 근처나 예. 했을 때 그 어떤 집단적인 반발들 그 예. 주택 임대 업자분들의 저는 그분들의 어떤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 생계잖아요. 그게 근데 화가 나죠 사실 화가 난다. 화가 너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 플러스 또 그런 게 있죠. 사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되게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취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도 취재를 할 것인가 서울의 지역도. 예. 사실상 상대적으로 서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서울에 워낙 집중이 돼 있고 과몰입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서울에 그 얘기를 해주길 그러니까 바랬어요. 집가가 너무 이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네. 월세도 올라가고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부작용.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 그 아까 그 대현 선배가 말씀했지만 그 주택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그 월세 비율이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한 3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30%가 넘어가면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예. 100만 원을 버는데 월세를 30만 원 이상 내면 그건 그렇죠. 사실 가게에 거의 약간 좀 힘든 예. 부담이 되는 수치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수치에 지금 육박해 있고 예. 가장 최근 통계로 봤을 때 좀 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약간 좀 그런 복합적인 이유, 어떤 주거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수도권 과몰입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 이런 복합적인 현상들이 결국은 어떤 약자, 사회적 약자, 소득이 없는 예. 계층에 계속 이렇게 푸시가 되는 거죠, 계속. 예. 저는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보면은 청년 문제가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거 문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은 이제 서울로 다들 그러니까 뭐 다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몰려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로 오게끔 다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사는데 이제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집들은 다 기존에 어떤 그렇죠. 부유한 계급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빌려서 이제 매달 돈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서울 취재하다 만난 친구들 중에는 예. 이제 서울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랑 출발선이 그렇죠. 다르다, 계급이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원진이랑 실제로 예. 그렇죠. 이 원진이만 지금 여기서 지금 그렇죠. 서울에 부모님이 집이 예. 있는 친구인데 평수가 굉장히 출발선이 넓다는 다르죠, 것으로 저희랑. 알고 있어요. 예. 평수도 넓고. 예. 그리고 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예. 그 20%를 넘는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OECD 평균이 한 스웨덴. 12% 정도 되고요. 아 영국도 꽤 많네요, 의외로. 네. 영국이 영국이 이제 런던 도심 같은 경우는 예, 엄청 예. 임대료 높아서 이제 도저히 못 산다고 하는데 예. 네. 다른 지역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런 그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한국이 지금 한 5% 정도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이제 예.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수준. 4분의 1 정도. 그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네네네. 예. 그 지금 그게 좀 그나마 넓힌 그러니까 요즘 그 SH나 LH에서는 이제 맞춤형 임대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층 신혼부부 이런 걸 대상으로 한 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복주택인데 예. 이게 이제 소득 기준 이런 게 좀 더 완화된 거거든요. 기존 임대주택에 비해서는. 근데 이것도 들어가기 엄청 힘들어요.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대현 기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대상은 돼요. 대상은 돼요? 네. 근데 아마 경쟁률이 수천 대 1, 수백 대 1.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못 들어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어떤 수입이나 이런 걸로 차등이 있나요? 네네네.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네. 순위가 정해지는데 기존에는 아마 그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아래여야 되는데 그 기준이 훨씬 그거보다 그 행복주택은 완화돼 있어요. 완화돼 있는데도 여전히
아니 기준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거죠. 수가 적으니까 수가 적어서 그 계속 커트 라인을 만들어 놔야지 이제 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분한테 그냥 이걸 바로 물어보기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어떤 주거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임대주택이 늘어야죠. 임대주택이 늘어야 돼. 공공임대주택이. 아니 저는 공공임대주택 진짜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아니 원래 생각하는 대안은 다른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토지 몰수 뭐 이런 무상공배. 이 얘기 할 때 아니었어. 진짜 너무 극단적이시네 이 양반. 아니 대현이가 대현 선배는 그럴 수 있죠. 예. 대현 선배는 나한테 무상분배. 아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일단 지금 이게 한국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고 할 때만 해도 예. 이제 건국 세력 비판? 그쵸. 노력하면 뭐 예. 집도 살 수 있었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아예 딱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집 살 수 있으려나? 혼자 애 안 낳고서 그냥 혼자 살면 한 퇴직할 때 퇴직금까지 모으면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과세를 좀 일단은 가진 사람들 과세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고 그 돈을 충분히 이제 주거 복지 정책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때리는 세금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세금으로 잡히지도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상가임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요즘 잡힌다고 하는데 그 지금 주거 같은 경우는 주거임대는 그렇죠. 안 주거는 저희도 바로 뭐 계좌로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영수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치사하게 맞아. 제가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요즘에 월세 비싸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관리비면 맞아요. 관리비가 무슨 10만 원 이상씩 매달. 저도 관리비 10만 원 내요. 4평짜리 집에. 그 다른 거 다 근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별도 전기 가스는 또 별도고 관리비 명목으로만 한 10만 원씩 받아요. 아니 뭐 맨날 들어와서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월세에서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게 그리고 이건 세금으로도 안 잡히거든요.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꽁돈으로 받아가는 거죠, 10만 원씩. 진짜 그런 것도 문제네. 네, 이거 한번 진짜 아이템인데. 아니 두 분 근데 그 임대업자분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임대업자는 이 친구가 많이 만났죠. 네, 근데 저는 그분들 만나고 온 소회나 느낌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어땠어요? 임대업자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그 어제도 기사가 나왔던데 고등학생들의 꿈이 건물주라고요? 1위가? 2위가 건물주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임대업자분들을 만나달라고 해서 사실 그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려운 취재죠. 다행히 좀 만나 주셨어요. 몇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우회적으로 해서 익명 보장. 근데 그러니까 한 분은 사실 초등학교 교사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신분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직. 그러니까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을 해? 왜 그래도 뭐 주변에 건물주들 많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전에 수영을 하시거든요, 동네에서. 맞다. 근데 저희 동네가 아파트 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제가 근데 눈에 말씀드려요. 저는 근데 물에 발 담가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 수영장이 있어? 한국에? 그러니까 눈에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파트는 경향신문 사장이 사시는데 부르주아지. 근데 그 아파트가 정말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이 원진 집보다 작은 평수에 사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 회사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준이 아니 왜 수준? 아니 검색에 사시는데 그걸 왜 뭐라 그래? 야 청렴한 청백치 같이 사는 분.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의 요지는 저희 동네가 그냥 되게 평범한 동네예요. 진짜 서울에서 그러니까 평범하다 말하면 진짜 어디 사시죠? 어디 살아요? 저 성북구 도남동 삽니다. 성북구 도남동. 되게 그런 지역인데
저희 어머니 놀라셨대.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또래가 이제 임대업자를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어머니한테 알아봐 달라. 예. 근데 어머니가 너무 놀라셨대요. 다 임대업 하시는데 다. 아 수영을 하시는 그 친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 또래 그 나이 뻘이 뭐 이 사람도 임대 저 사람도 임대 근데 다 피했대요. 다.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좀 해달라 했는데 대부분 다 피해준 한 분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동네 특징이 뭐냐면 대학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뭐 한성대, 그러니까 대학이 되게 성북구가 되게 대학이 많거든요. 그 대학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란 거죠. 진짜 진짜 많구나 우리 주변에.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슬쩍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세금 다 내시냐 이렇게 슬쩍. 다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고개 절레절레. 그 뭐 근데 세금 거두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하는데 누가 알아서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그들의 자의에 기댈 수 없는 거잖아.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이런 주장들 하잖아요. 뭐 불로소득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내가 관리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돈 버니고 내가 은행빚 내서 지은 건물에서 받는 돈인데 왜 이게 불로소득 주장을 하시는데 뭐 그 일정 부분 인정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소득에 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에.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소득인 간에 과세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모든 소득에는 과세가 돼야죠. 그러니까 소득에 과세가 안 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 거죠. 불로소득이고 뭐고 따지고자는 그냥 소득 자체에 과세가 안 되는 건데 그분들이 자꾸 이런 논리를 펼치시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약간. 아니 그리고 그게 무슨 노동이에요? 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본인들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실제로 노동을 안 하시는 종류의 부류의 임대업자도 계세요. 이를테면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5년 동안 하신 거예요. 5년째 지금 5년 차신데 임대업을 한 건물을 한 3-4개 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업 자체로 수익을 버시면서도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하면서 계속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임대업으로도 수입을 버시고 그러니까 되게 고도의 돈놀이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계속 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툭인 거죠.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분 뭐 이렇게 액세서리 이런 거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 뭐 이렇게 가슴 이쪽에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화가 나. 떼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저게 말이 된?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셔서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이제 벌만큼 벌었고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한다. 그리고 뭐 나름 다 세금도 낸다. 사실 낸다고라기보다는 이제 남편분이 관리를 하셔서 본인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꿈이 이렇더라고요. 자식이 2명.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자식이 2분이 저희 또래예요. 다 효상 선배, 대현 선배 나이뻘인데 정말 요즘 청년 너무 힘들다. 진짜 돈 벌기 너무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본인은 주택 임대업을 하다가 상가 임대업으로 넘어가고 싶대요. 상가 임대 하나 지어서 그걸 자기의 꼭대기층에 살고 그 아래층에 자식들이 살고 1, 2층에 자식들이 하고 싶은 가게를 내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대에 고통을 받는 다 청년이라고 다 이게 요새 청년 너무 딱하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다 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지금 임대업 그 주택 임대 하는 애 다 대학생들 사니까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자기 상가에 이렇게 해주고 싶다. 되게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그거는 약간 난 모정으로 좋게 봐줄 수 있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묘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임대업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고열을 얼마나 쥐어짜고 있는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서울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뭐 무슨 죄졌습니까? 지방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뭐 서울 상경해가지고 집 구하기도 힘들고 10년째 이렇게 메뚜기지 마냥 철진할 때마다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가 하고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내고 살아야 되냐고요 대체. 그냥 잠만 자는 방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전세는 앞으로 하여튼 저리의 저성장 사회에서 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전세란 개념 자체가 아예 외국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신. 근데 이게 임대료가 적정 수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이게 좀 되게 복합적인 문제인데 청년들 저임금 문제가 일단 좀 해결이 돼야 돼. 일자리 문제가.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그래야 이제 월세 낼 돈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 자체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적고 일자리 없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갑자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당장 이제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도 맞아요. 충분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빨리 해야죠. 이게 좀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한국 이 경제 전반적으로도 봤을 때도 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왜냐면 내수 문제예요. 지금 수출이 안 되잖아요. 예, 내수라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데 뭐 맞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피 빨아 먹는데 전 너무 심하다. 임대업자들 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막 진짜 아까 말씀드린 투기를 하시고 크게 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지만 그냥 나이 이제 60, 70 넘으셔서 예. 그냥 이렇게 소득 그냥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 연금 개념으로 이제 월세를 그렇죠. 생각해서 받아서 쓰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도 좀 세제 혜택도 주고 좀 2천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하고 있어요. 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혜택을 최대한 줘서 뭐 양성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대현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계속 좀 세수를 확실하게 걷어가지고 그런 것들 어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계층이 주택을 마련할 때 계속 지원을 해주는 방식, 그리고 그러면서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식,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뭐 진짜 애를 누가 낳고 결혼을 누가 맞아요. 하고 다 연관되는 그렇죠. 문제라서. 네. 예. 진짜 예.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신문 하나 갖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녹음 날 3월 4일이거든요. 3월 4일 금요일인데 모 일보입니다. 모 일보인데 땡땡땡의 부동산 맥집기 이렇게 해서 제목이 홍대 이태원 지구 연남동 경리단길 뜨는 이유입니다. 근데 아. 진짜 남의 신문 특히 이제 아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요. 조준동 열심히 읽어요 진짜. 적을 알아요. 적을 알고 저거라 나가고. 뭘 저기야 미친놈아. 너 진짜 뭐가 저기야. 아니 동업자 정신이 없어. 아니 저는 이 갖고 온 제가 갖고 온 이 땡땡일보 되게 좋아하는 신문입니다. 정말 아, 작아서 어디예요? 보기 작아 제이요 제이. 아 제. 되게 작아서 보기도 편하고 제가 네. 제 인생 20년 작아서 동안 보기도. 봐온 신문이에요. 제 인생 20년 동안. 그러니까요. 어제도 보고 신문을 막 몇 그랬잖아. 살부터 봤어? 너 몇 살이야? 저 6살 때부터 딱 이렇게 중앙일보 봤어? 네. 진짜 열심히 보더라고. 진짜. 아 진짜. 저는 신문으로 한글을 깨쳤습니다. 드립. 정말입니다. 스포츠면 아니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아니 있겠죠. 뭔데요? 내용이냐 얘기해 줘요. 아 제목 아까 읽었죠. 예. 홍대 이태원 지구 연남동 경리단길 뜨는 이유. 아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냐면 이거 왜 임대업자들이 보는 신문이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분노하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덜컥 이유가 그냥. 뭐예요? 기질이. 짧게.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논조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게 분석이 돼 있죠. 이유는 뭐 복잡하게 분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약간 뭐 이게 사실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이런 홍대 이태원 연남동 경리단길이라고 하는 이 임대료가 여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터전을 일궈왔던 어떤 그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밀려나는 밀려나는 거죠. 예. 그런 곳인데 그거를 그냥 이런 경제적인 어떤 투자의 그렇지. 관점, 사실 투자는 투기죠. 그렇죠. 투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조를 볼 때,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당연히 있어요. 서점에 가면 부동산 뭐 월세의 여왕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월세의 여왕. 그러니까 재테크의 여왕. 예, 재테크의 여왕 이런 것들. 모 기자님께서. 모 기자님께서 쓰셨잖아요. 예, 네. 경제지의 모 기자님. 저희 집에 2권이나 있어요. 그 사람 그분 그 선배 책. 저도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빡치더라고요. 아니 그런 책을 왜 읽어? 그런 식으로 돈 벌면 안 돼 진짜.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네. 일단 자산이 없어서 우리가? 이분 뭐 돈 자기 뭐 처음에 뭐 적자였다가 뭐 나중에 뭐 몇 년 만에 차도 사대 막 집도 사고 돈이 뭐 수입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 패턴을 보면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간단히 설명해 줘. 예,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지금 워낙 금리가 싸니까 그걸로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거 구입한 뒤에 월세 수익을 받으면 그 월세 수익하고 은행 이자의 차익이 그게 수익이 되더라고요. 고스란히 자기 수익이. 근데 그런 뭐 방이 막 10개 정도 있다고 치면 이를테면 예. 그러면 제법 수익이 누적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 방 오피스텔 하나에 뭐 월세 수익하고 은행 이자 차익을
까면 한 30만 원씩 하면 방 10개면 300만 원인데. 그렇죠. 그 사람 그리고 자기 기자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자기가 어떤 노동을 기울이는지 나는 조금도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기사를 썼을 때 댓글창에 되게 많은 그 임대업자로 추정되는 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무슨 카페 단체로 놀러 온 것 같은, 카페에서 좌표 찍어가지고 댓글 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임대업자 뭐 착한 임대업자론 얘기하고 뭐 어렵게 돈을 모아서 김밥을 파시다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어렵게 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쁜 임대업이냐 뭐 이런 식의.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임대업으로 소득을 불린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누구의 고열을 쥐어짜는 것일 수 있고 정당하지 못한 소득을 취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컨센서스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되게 미개한 것 같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가? 니네 동의 안 하냐? 야,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아, 그래? 네. 아니 일단 뭐 저도 임대업이 뭐 이렇게 좀 건전한 경제에서 건전한 뭐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뭐 이게 현실적으로 임대업 자체를 부정을 하면 뭐 다 몰수해야죠 뭐. 뭐 어떡해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가 많이 생각이 온건해져서 그 벌 사람들 벌게 하고 대신 좀 세금이라도 잘 떼자. 세금 제대로 때리고 그걸로 이제 적어도 이제 집 걱정 뭐 먹고 살 걱정 이런 걱정 없이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벌 사람들 벌고 벌 사람은 나머지도 적정 임금은 벌 수 있게 생활임금 보장은 해줘서 먹고 살 수 있게 그 정도만 해도 어딜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게 그 부동산의 소유 연한을 정해 놓으면 저는 항상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벌만큼 벌게 하고 대신에 소유권이 좀 움직였으면 상속을 좋겠는데. 못하게 하는. 예, 상속을 못하게. 증여 상속 금지. 그러니까 100% 세금으로 떼는 거죠. 본인 세대에서만 뽕을 뽑고. 본인 세대 실컷 놀라 이거야. 죽을 때까지 쓸 만큼 다 써. 뭐 지 맘대로 뭘 하든. 근데 이제 갈 때는 다 놓고 해야죠. 100%? 상속증여 100%? 80%.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집값이 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뭐 월세 35, 40만 원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하기로 대학가에서. 근데 요즘은 그런 집 별로 없잖아요. 다 45, 50, 60 뭐 이런 집들 많이 예전에는 생겼잖아요. 진짜 보증금이 되게 지금보다 적었는데 지금 그렇죠. 보증금이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대학가들도. 우리나라 왜 이렇게 보증금이 세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산다고 해도 보증금이 보통 월세 2달에서 3달치 정도만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떼어먹을까봐 걱정돼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보증금이 말하면 지금 한국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보증금 비싸니까 보증금 낮추려면 월세를 더 올려야 되고 이런 구조가 되니까 돈이 없으면 더 이제 빠져나간 돈이 더 많은 거죠, 임대료로.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하여튼 맞춤형 임대주택이라고 제가 아까 행복주택 대표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시작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소득 기준은 좀 완화되고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을 겨냥해서 임대주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천왕동에 구로 천왕동에 여성 안심주택 SH에서 한 여기가 이제 여성 안심주택 최초로 SH에서 한 데인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그 보안 시설 이런 거 있죠. 여자분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성 직장인들만, 젊은 직장인들만 그런 게 좀 철저하게 돼 있고, 그래서 1층에 이제 뭐 택배물 이렇게 보관해놓은 섭 이런 것도 있어요. 집으로 직접 배달 안 하고 그런 것, 그 택배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어제 SH 관계자 만났어요? 아니요.
굉장히 대리 홍보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또 SNS 담당이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의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아니고 이 사람이 안 되겠네. 뭐 하나 들어가기로 했나 보다. 공공임대주택에. 좀 칭찬해줘야지. 나 뭐 하나 그거 아니 진짜 이런 거 잘리잖아요. 나 하여튼 이분이 예. 또 뭐가 있냐면 여성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초를 만든다든가 예. 뭐 이런 그 어떤 소그룹 취미 활동들 활동을. 이런 걸 할 수 있게 건물 내에서 젊은 여성들이다 보니까 빵을 좋네.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요. 나도 하고 싶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남녀가 같이 살면 더 활성화될 텐데. 근데 그런 여성분은 동아리들이. 샀는데 그러니까 예. 이분도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함께 예. 그러니까 남자들 있으면 좋죠. 근데 남자들 맨날 술 마시지 않을까요? 맨날 술 처마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또 뭐가 있냐면 예. 그 아예 그 이제 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도 되게 취약하긴 하지만 예. 특히 이제 저희 회사 정도 소득인 애매한 소득인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평균 소득에는 못 미치지만 그 최저 수준은 아닌 차상위, 맞아요. 약간 일종의 차상위하고 차상위는 아니죠. 비슷한 느낌. 차차상위 어느 뭐-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 되는 그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가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층에서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그 이제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문제가 그렇죠. 많이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만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상이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도 자기 정도 소득밖에 안 되고 자기보다 조금 높아서 대상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갈수록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원진 기자 임대업 썰 좀 더 풀어볼래요? 그 임대업자들도 예. 만났는데 예. 그 부동산 업자들도 만났거든요. 맞다. 부동산 업자들. 그 트라이앵글 얘기 재밌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원래 쓰고 싶었던 건 그런 관계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세입자와 건물주와 부동산 업자 사이에 어떤 그 역학 관계가 이제 얽혀 있는지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상권이면. 근데 어디 하나 딱 올렸어요, 먼저 선두적으로 한 곳이.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뭐 모든 업자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일부의 분들은 이제 이제 옆에 이제 사장님한테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저희 뭐 사장님 뭐 옆에 이렇게 올렸는데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코치를 한다는 거죠. 중개업자들이요? 예,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내가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해주면 당연히 좋다고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리고 저희가 쓴 기사의 댓글 중에도 그런 댓글이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았었는데 모 포털 사이트에 걸리는 댓글을 보니까 뭐 부동산 업자가 문제다. 뭐 이게 문제의 전부라고 이렇게 전가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이제 메커니즘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는 뭔가 자주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렇죠. 그 뭐 세입자가 바뀌면 사실 이득이잖아요. 수수료를 계속 뛸 수 있는 거니까.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 되게 좀 논쟁적인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안이에요? 이거는 좀 되게 진짜 논쟁적인 사안이고 저희가 이제 지면 마감하면서 제목 수정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사안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면 부담이 된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 이제 뭐 이제 알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과연 최저시급이 올라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조금 되게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더라고요. 알바 노동 하시는 분들이. 뭐 이를테면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논리일 뿐이다. 임대료가 내려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최저시급 올려줄까? 그러니까 그들은 임대료가 높다는 볼모를 잡고 최저시급을 올려주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런 논리를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임대료가
떨어지면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뭐 그런 사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자집 하시는 분인데 지난해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없어지자마자 예. 자기가 고용하고 있던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을 500원씩 올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수수료 부담이 준 만큼 이제 그 이익을 이제 좀 공유를 한 거죠. 사장님하고 알바 노동자들하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차피 논쟁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임대료 부분에서. 예. 그렇죠. 소상공인 분들도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죠. 엄청 뭐 맨날 뭐 3년 내, 2년 내, 1년 내 뭐 망한 수치가 맨날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임대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임대료가 워낙 크고 권리금 문제는 그래도 많이 해결됐나요? 권리금 문제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좀 재밌는 부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부분이 뭐 바닥 권리금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건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다음에 장사하던 사람에게 물려주면서 권리금을 이렇게 받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빈 그거예요. 근데 바닥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또 돈을 받는 거예요. 뭐 이때는 집주인이 받겠죠? 그렇겠죠. 그냥 이게 뭐 그냥 그건 꿀꺽 하는 거죠. 그냥 꿀꺽 그냥 월세죠 뭐 그냥.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제도들이, 이상한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결국은 논하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임대업자밖에 없는데, 건물주밖에 없는데. 건물주. 예. 그리고 이 건물주분들은 임대료도 잘 안 낮춰요. 그 자영업자들 진짜 힘든 게, 이게 쉬고 싶어도 임대료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쉬면은 그래도 매출이 매상이 하루에 그래도 나가면 한 10만 원이라도 그렇죠. 올릴 수 있고 이러니까 예. 그 집에 있어도 손해 본다는 생각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문을 열어야 되고,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열어야 되고, 왜냐면 좀 1시간이라도 더 있으면 그렇죠. 몇천 원이라도 뭐 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쉬어서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참.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씩 마무리 멘트를 해주세요. 주거를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거라는 기사 자체가 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청년의 주거 문제가 일단 유통이 되게 많이 된 기사죠. 거기다가 새로울 것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골치 아픈 거죠. 그렇게 힘들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고쳐지지 않았어 별로. 어쨌건 뭐 두 분도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세요. 해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월세 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 집 진짜 뭐 잘 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어쨌든 서울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것도 월세에 대한 고민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취재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다 문제라고 받아들여지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진짜 다 문제인 것 같은데, 와 자꾸 신기하다, 와 진짜 힘들겠고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막상 새로운 기사는 못 쓸 것 같고 그런 고민에 빠졌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제가 이제 주로 임대업자분들 임대료, 그러니까 상업용 이제 토지 상가 임대료 부분을 취재를 했는데, 너무 이분들 악마화하는 건 아닌지. 지금 제일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기사는 뭐 브로치를 떼고 싶었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왜 원진이 되게 너 이렇게 제가 조용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래 과격하대. 거칠어졌네. 이제 분노에 좀 낙폭이 좀 큽니다. 제가 약간 중증이요?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이 경향신문 입사 후 산재네. 신청해.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마음에 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분들 나름의 논리와 그런 좀 어떤 그 생태계 자체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는 데에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분들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악마화하지 않았나. 사실 그런 게 별로 좋은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사실 되게 많이, 정말 많이, 제가 현선 선배랑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후회 많이 납니다. 많이. 아쉬워했어요. 아쉽더라고.
정말 취재는 이 두 분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원진이가 진짜. 예. 근데 이 기사 주제 자체가 어려웠어. 니들 그만하면 잘했지 뭐. 그래서 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이 사례를 좀 더 모아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야기들을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주거 문제를 가지고 좀 하고 싶고요. 당장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태어난 건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계속 경기도 살았거든요. 30년 동안. 얼마 전에 다시 서울로 컴백을 했어요. 주소를 아예 옮겼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아예 옮겼는데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이제 당장 이제 7월에 또 이사를 가야 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주거 문제 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서 다가온 문제라서 좀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제 자식은 좀 같은 문제를 안 겪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전 보름 후에 계약 만료거든요. 전세 계약 만료. 근데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성북구 도남동으로 오시라니까요. 성북구 도남동 싸다니까요. 모르겠네요. 큰일 났은 것 같아. 근데 집주인이 뭐 별다른 얘기 없었죠? 별다른 얘기는 없고. 그러면 그 전세금 못 올리는데? 그냥 눌러 사실 생각 없으세요? 그냥 1년 연장할까? 근데 또 이 반지하에서 1년을 더 살기가 저도 이제 집 반지하는 못 살겠어요. 저도 이제 옥탑방은 살 수 있을 거. 옥탑방도 안 되나? 옥탑방도 하드코어야. 거기도 쉽지 않아. 저도 걱정해요. 이제 결혼하고 결혼하면 진짜 싫은데. 뭐가 아직 결혼 한참 남았잖아, 선생님은. 뭐 어쨌건 다음 회차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차는 이거는 김원진 기자의 굉장한 노작이에요. 노력이 묻어나는. 지방. 102명의 지방 청년들을 만난. 이 진짜 해외에서도 극찬받고 있는 기사입니다. 해외에서도. 해외에서 굳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제가 진짜 뭐 한글을 배워가지고. 제가 베를린 가가지고 이 기사 극찬을 진짜 한참 들었어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 이거 진짜 타사 기사와 차별화된 게 지방이다. 근데 이 김원진 기자가 낸 거거든요. 이 취재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방 투어를 돌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죠. 출장을 한 일주일 돌았잖아요. 맞아요. 지방으로. 전국을 돌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지방 청년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얘기했던 주거 문제는 사실 어쩌면은 수도권 이외의 청년들에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좀 덜하죠, 훨씬.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다양하고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엔. 그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뤄본 회차입니다. 그래서 회차 제목은 서울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이제 출발선이 다르다는 야마로 시작하는 회차고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들어주세요. 이게 조회수가 100개는 넘어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안 되면 뭐 폐지하죠. 다음 주에 안 되면. 안 됩니다. 뭔 소리야. 인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출장 기사 할 때는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언제고 2명이서 할 기회 생기면은 정대현 선생님 부를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 얘기할 때 그때는 좀 더 이제 풍부하고 좀 재밌는 내용들을 좀 알차게 좀 담아오겠습니다. 좀 너무 너무 좀 욱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알차게 좀 재밌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김원진 하겠습니다. 기자 앞에서 액세서리 달고 다니지 마세요. 다 뜯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